유럽다운 교회의 고딕 건축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건축 양식은 알프스 이북에 주로 세워졌는데요. 프랑스를 시작으로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어진 건축 양식입니다. 이 고딕이란 이름이 붙여되게 된 것은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예술 평론가가 있죠. 이 사람이 야만 게르만족 스타일이다. 이래서 고트족 스타일이다. 그래서 고딕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하하는 의미로 붙여진 거죠. 17세기에 이걸 본 거니까 13세기, 15세기까지 알프스 이북에 주로 세웠던 그런 양식들은 이 게르만족 양식이다. 뭐 이렇게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건데 이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랭스에는 대성당이 있고요. 중간에 종탑이 두 개, 양쪽 쌍둥이처럼 탑이 높게 서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 고딕식 성당의 특징은 이렇게 높이 세웠다가 하는 거. 탑이 높이 서 있는 굉장히 높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세워진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 런던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도 있고요. 사르트르 대성당의 서측 입구 파사드고요. 또 웰스 대성당의 모습도 있고요. 그 종탑들이 이렇게 높다랗게 서 있는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성당들이 고딕 성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샹트 샤펠 성당도 있고요. 탑들이 뾰족뾰족 그렇게 서 있죠. 그 내부에 보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게 서 있는,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이런 것도 있죠. 천정을 보면 아치가 좀 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산 살버로드 타워, 아치의 모양이 반원형도 아니고 뾰족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포인트드 아치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또 팀파눔, 로마네스크 팀파눔은 반원형이었다면 이 포인트드 아치 형태의 팀파늄을 가진 그런 모습이 있고 장식이 상당히 과다하게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고딕 양식의 교회가 어떤 계기로 생겨났냐면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십자군 원정이 1095년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바노 2세한테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신이 부르신다 해가지고 전 유럽의 십자군을 요청을 했고 주로 프랑스 기사들 중심으로 8차에 걸쳐서 지중해 동부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점령을 했던 그 사건이죠. 그중에서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했던 이게 십자군인데 이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유럽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십자군 때문에 동서교역에 가담한 도시가 경제 발전을 하죠. 특히 이탈리아의 해양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요. 이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12세기에 르네상스가 등장을 했는데 시칠리아성 또는 이탈리아 남부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칠성사가 확립되게 되고 이슬람 고전이 번역되게 되고 신학이 이때 발전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고딕식 교회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방에 있는 이슬람과 접촉을 함으로써 그곳의 선진 문물이 서구에 들어와서 변화를 촉진한 게 바로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 시대입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르네상스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 십자군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의 전성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전성시대의 중요한 계기는 로마 교황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교황권의 전성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교황이 갖게 되고 이베리아 반도의 무어인에 대항하는 그쪽에 십자군도 파견을 하게 되고 프랑스 남부에 있었던 이단이라고 불렸던 카타리나 파도 제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법을 만듦으로써 유럽 지역의 군주보다 우선한 각 지역 교회들을 로마 교황에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이 확보되었다. 이게 13세기의 모습이죠. 생겨난 교회들의 상당수가 산타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모에게 봉헌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성모에 봉헌한 교회냐? 이전까지의 교회들은 각 지역의 성인들한테 봉헌을 했어요. 각 지역의 순교한 성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인들의 봉헌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23세기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권력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각 지역의 성인들의 힘은 약화가 되고 성 베드로의 힘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모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교회의 상당수가
산타마리아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산타마리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들 대충 13세기, 14세기 이때쯤 지어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프랑스에는 그걸 노트르담 교회라고 붙여져 있죠. 바실리카드, 노트르담 이런 교회들은 바로 성모교회입니다. 많은 성모교회들이 있는데 이 성모교회들은 보통 교황권이 강력했던 그 시대에 봉헌된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고추가 되는데 흑사병이 창궐하고 그리스도를 엄격한 심판자로 마리아를 자비로운 어머니로 이해하고 기적적인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대상이고 성모 슬천설 제기되고 중요한 건 이때 성모 또는 베드로에게 봉헌되었고 그 이유는 교황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게 되고 생겨난 게 바로 고딕 건축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드 프랑스에서부터 갑자기 고딕 건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딕 건축의 시작은 생드니 성당입니다. 이 생드니 성당은 프랑스 왕들이 여기서 왕관을 얻는 그런 취임식 같은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 프랑스 왕들의 묘지가 있었다. 당시에 13세기의 프랑스 왕은 세력이 크지 않았거든요. 요 지역, 아주 좁은 지역만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생드니 성당에서 취임식을 했었고요. 이때 이런 고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신성함을 알리는 고딕교회가 건축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딕성당은 왜 그렇게 높이 세웠을까? 롬바르드 교회는 높이 세울 수가 없었죠. 석재 천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석재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벽이 두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터운 벽을 높이 세울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고딕성당은 굉장히 높이 세웠어요. 당연히 로마네스크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높이 세울 수 있었겠죠. 높이 세운 목적은 바로 교회는 천국이었고 천국의 신성함, 천국에 다가가고자 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이런 높은 탑을 가진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렇죠. 볼트 천장, 높은 하늘 또는 천국을 의미하고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죠. 빛이 들어옵니다. 로마네스크식 교회는 벽이 두텁기 때문에 창이 많이 없었는데 고딕식 교회가 생기면서 창을 많이 만들게 되고 창을 큰 유리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리 기술이 발달이 못해가지고 작은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곳에 이런 장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기둥은 대부분이 다발 기둥 형태로 되는데 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이것은 바로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딕 교회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 손을 빌려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딕 성당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두아치가 있겠죠. 로마네스크는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었다면 고딕에서는 이런 첨두아치 형태로 있었다는 거죠. 이 첨두아치는 비잔틴에도 있었고 이슬람에도 있었죠. 그쪽에서 들여온 첨두아치가 있었고 그리고 높은 첨탑이 있었다. 첨탑이 하나이거나 쌍둥이처럼 두 개이거나 고딕의 세 번째 특징은 스테인드 글라스죠. 동방에서 들여온 유리 제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유리 제조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유리들이 작은 사이즈의 유리들이 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창문을 가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동방 지역에 수준 높은 기술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네스크 아치와 고딕 아치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아치는 여기 싱글 원, 하나의 원이 아치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 위에는 키스톤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고딕 아치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높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높게 만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런 고딕 아치가 생겨나게 되고요. 여러 개 고딕 아치를 보죠. 웰스 대성당에 아치가 있고요. 솔즈베리 성당에 아치들이 있고요. 링컨 대성당에 아치가 있죠.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밝고 환한 모습을 하고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환한 창문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아치는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런 아치가 어디서 왔는지는 건축학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슬람 쪽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 시칠리아 섬에 폰테 디 사라센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센의 다리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 포인트 아치가 있죠. 이렇게 꺾인 첨두 형태 아치 다리가 있어요. 9세기, 10세기에 사라센인들이 이 시칠리아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포인트 아치를 만든 거죠. 그랬다가 지금까지 이게 남아있는 건데 아마도 첨두 아치는 이슬람에서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증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랄리스란 이름의 무슬림이 십자군 전쟁의 포로로 영국에 잡혀와서 헨리 1세 궁정 건축가가 됐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영국에 전해줬을 것이다. 또 우사마 가문에서 일했던 석공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귀중한 기술들을 가져갔다. 전쟁 중 기술자들이 순례자 무리와 군대에 섞여 아랍의 케이친 기술을 접하게 되었다. 십자군 중에서도 기술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아랍의 최신 기술을 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아마도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이런 포인트 아치라든지 천정을 만드는 거라든지 첨탑을 세우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다가 고딕 교회를 짓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3세기에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네스크식 교회에 비해서 훨씬 밝고 웅장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천정은 훨씬 얇게 하중을 접게 늑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늑골궁룡이라고도 불러요. 늑골궁 형태로 가지게 돼서 훨씬 더 가벼운 재료를 쓸 수 있게 됐고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가벼워졌고 그 덕분에 창문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늑골궁룡의 다양한 형태가 있죠. 생스 대성당, 랭스 대성당, 셀리스버리 대성당,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 이런 성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리브 볼트가 있죠. 이건 15세기 정도에 가면 늑골 궁룡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링컨 성당, 브레멘 성당, 글로세스터 성당, 굉장히 아름다운 늑골 궁룡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고딕에는 단일 기둥과 다발 기둥을 이렇게 교대로 하다가 후기로 가면 전부 다발 기둥을 하는데 다발 기둥이 좀 얇아졌잖아요. 초기에는 이 다발 기둥이 두터웠는데 전부 다 다발 기둥을 하면서부터 좀 더 얇게 이렇게 가게 되고요. 후기로 가면 기둥들이 좀 더 얇아지죠. 기둥이 얇아질수록 하중은 적게 지탱을 하겠지만 기둥을 잘 만들면 훨씬 더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면 공간이 더 나오잖아요. 후기로 갈수록 공간이 더 넓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고딕 건축 양식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잉 버트레스입니다. 자, 버트레스가 뭐였죠? 부벽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벽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거, 그 벽에다가 새로운 벽을 더 만들어서 이 벽이 옆으로 짜부러지지 않게 하중을 지탱하는 이게 부벽인데 고딕 양식에서는 플라잉 버트레스가 생깁니다. 아주 높이 짓다 보니까 부벽 대신에 양측에다가 이렇게 날개 같은 걸 달아가지고 벽을 따로 세운 거예요. 얇고 긴 플라잉 버트레스를 세우게 된 겁니다. 버트레스가 이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부벽입니다. 벽에다가 붙여서 쓰는 것, 버트레스가 이건데 고딕교에서는 높이 지어야 되잖아요. 높이 지으려면 부벽을 세우게 되면 부벽 한정 없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낭비가 되고 시각적으로 두탁해요. 공간적으로 사실 그렇고 부벽이 두꺼워져야 되니까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트레스는 로마 건축, 오리엔트 건축에서 원래 많이 썼단 말이죠. 벽체식 건축물에서 위에 천정을 무거운 재료를 쓰다 보니까 벽이 옆으로 찌부러질 수가 우려가 있을 때 그 벽을 지탱하기 위해서 부벽들을 많이 썼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는 성체죠. 성체에도 부벽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세웠는데 고딕에서 한정없이 높이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플라잉 버트레스는 거죠. 여기 이 본체 건물이 중앙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다가 벽을 따로 세운 거예요. 세우고 이 횡하중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 벽을 옆에다 세우고 여기 플라잉 버트레스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높으면 높을수록 옆으로 퍼질 행압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 행을 막기 위해서 부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벽을 플라잉 부벽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잉 버트레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츠 성당의 플라잉 버트레스입니다. 여기는 플라잉 버트레스가 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근데 여기 아미행 성당의 플라잉 버트레스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플라잉 포트러스가 점차 시대가 가면서부터 이 포트러스가 그냥 벽처럼 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식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장식화는 플라잉 포트러스는 거죠. 장식으로서의 기능과 하중을 지탱하는 기능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거죠. 버트러스 꼭대기에 이렇게 불꽃 모양을 점차 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5세기로 가면 이런 장식품들이 버트러스에 많이 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퀼린 성당의 플라잉 버트러스는 이렇습니다. 여기 본체가 있고 양쪽에 이 플라잉 버트러스가 있는데 버트러스 위에 이런 불꽃 모양의 장식품들이 이렇게 달리게 됐죠. 또 고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테인드 글라스죠.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냥 창문을 막는 용도로만 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스토리를 넣은 거죠. 그 스토리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결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장식을 하는 거죠. 창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책 대신에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활용이 된 거죠. 캠브리지에 있는 킹스 칼리지 채플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기도 하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수화성 성당의 장미창과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링컨 성당의 동쪽 창의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리모제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생드니 성당의 성처녀와 천사 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수태고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처녀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죠. 부르주 성당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스탠드 글라스입니다. 파사드를 볼 수가 있겠죠. 중앙에 원형의 장미창이 있죠. 그리고 2층에는 발코니가 있죠. 그다음에 1층과 2층 사이에 성인들의 조각들이 쭉 서 있죠. 그리고 1층에는 문이 3개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문이 하나거나 3개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고딕으로 가면 대부분의 문이 3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앙에 팀파눔의 조각품도 좀 더 정교해지고 다른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지게 되죠. 장미창을 한번 보죠. 장미창도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많이 등장을 했던 그거죠. 근데 이 고딕으로 가면 훨씬 더 정교해지죠. 스트라스부르 서쪽의 창이고요. 아미엥 성당의 장미창이고 장미창 밑에 성인들의 조각품이 이렇게 있죠.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서쪽 3개의 출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3개 있고요. 포인트 아치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팀파눔에 보면 성모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상인방에 여러 스토리가 있는, 천국에 오는 민중들한테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조각품들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런 사복음서 저자들이 많이 새긴다고 그랬죠. 사르트르 대성당의 상인방에 그런 사복음서 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가면서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하죠. 좀 더 인체에 가까워지는 기술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 중세가 있고 후반기 중세가 있죠. 그러니까 10세기 이전에 이 중세는 유럽은 아주 형편없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였다가 후반기 중세로 가면서 좀 더 부강해지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이 조금씩 나아졌거든요. 나아지는 모습들이 이 교회의 건축과 예술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14세기, 15세기의 고딕 교회로 갈수록 조각품들이 기술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인체와는 좀 다르죠. 조금 더 이상적으로 몸매를 그리고 있는 그걸 알 수가 있죠. 조각예술도 상세한 묘사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점차 좌우대칭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 좌우대칭은 고전기의 중요한 철학이죠. 기하학적 대칭, 그리고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이 물론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지만 고딕 양식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차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좌우 대칭으로서 머리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네스크 교회와 고딕 양식의 내부는 비슷해요. 중간에 네이브를 하고 양쪽에 에일 있죠? 서쪽 입구에 들어와서 에일을 거쳐 들어오고 동쪽으로 가면 트랜제프트가 있고 맨 안쪽에 보면 앱스가 있죠. 반원형 앱스 이런 형태로 짓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고대 그리스 신전의 문화를 이어받은 동서 형태로
지었다. 서쪽은 입구고 동쪽은 시내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치는 로마네스크는 둥근 아치, 반원형 아치였다면 고딕에서는 첨도 아치였고요. 볼트는 배럴 볼트, 그로인 볼트. 고딕에서는 리브 볼트. 벽은 로마네스크는 아주 두껍다. 고딕은 비교적 얇다. 부벽은 낮은 부벽을 붙였다라면 고딕에서는 높은 부벽이고 때로는 플라잉 버트레스를 세웠다. 창문은 쌍창문, 라운드 아치의 아주 좁은 형태의 창문이었다면 고딕에서는 포인티드 아치를 가진 창문이 크게 낼 수 있었다. 기둥은 원형 기둥과 사각형 다발 기둥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형태였다면 고딕에서는 원형 기둥, 다발 기둥 또는 다발 기둥이 상당히 얇게 만들어진 발전된 기둥 형태로 갔다. 갤러리 아케이드, 발코니 설치하는 그걸 아케이드라고 했죠. 아치 및 두 개의 장소에 아케이드가 있었다면 포인티드 아치의 아래에 파사드 같은데 갤러리 아케이드를 만드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세기, 15세기 영국으로 가게 되면 프랑스식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돼요. 교회도 보면 이렇게 좀 납작해진 형태를 갖고 있죠. 프랑스 고딕 교회들은 높이만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면 영국에서는 그렇게 높이 세우지 않은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좀 높이 세우기에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프랑스의 고딕 교회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 장미창 같은 경우도 모양이 좀 달라졌죠. 완전한 원형이 아니고 포인트 아치의 형태를 따른 모습도 있고,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문이 또 옆에 이렇게 세 문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끝에 이렇게 둔 모습도 있고, 늑골 궁룡 이것도 상당히 장식화된 모습을 하게 되죠. 프랑스는 고딕교회의 원칙을 많이 지켰다면 영국의 고딕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장식적 양식을 구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아니지만 고딕 양식의 일부를 도입한 곳이 있어요. 베네치아에 도제궁이 있어요. 두 칼레 궁전인데 고딕식의 형태를 보면 이런 창문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지붕 위에 이런 장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건축에 주로 많이 쓰였다면 교회를 짓던 건축가들이 시청 청사나 조합 사무실이나 대학 궁전 이런 쪽으로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고딕에 쓰던 요소들을 조금씩 가져가서 이런 공공건축물에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15세기로 가면 프랑스의 고딕 건축의 최후의 단계가 옵니다. 그 최후의 단계는 특이한 게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플랑 부항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타오르는 불꽃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쾰른 성당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식품을 많이 달게 되는데 특히 플라잉 버트레스에 이런 장식품을 달았는데 이거를 불꽃 양식이라고 해서 플랑 부항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식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세기 이후에 이탈리아에서는 고딕 성당보다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많이 하게 되지만 알프스 이북에서는 여전히 이런 고딕 양식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이런 장식화된 고딕 성당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 루앙에는 생 마클르 교회인데 굉장히 장식이 많이 달렸죠. 꼭대기에 불꽃 양식도 있지만 전면에 보면 조각품이나 장식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것도 이런 플랑부앙 장식이 많이 있는 게 있죠. 밀라노 대성당인데요. 자, 밀라노 대성당은 원래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벽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1745년 경에는 이렇게 로마네스크 형태로 지어졌는데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겉면은 바로크 양식으로 파사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1856년에 이런 장식품이 달려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장식이 달려있던 거죠. 밀라노 두오모 같은 경우에는 내부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가 르네상스 양식의 파사드도 있고 바로크 양식의 파사드도 있고, 그리고 후기 고딕식의 플랑부앙 양식들이 가미된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영국으로 가면 영국은 프랑스와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 고딕 성당과는 상당히 다른 경향을 갖게 되는데 장미창도 상당히 변형을 했죠. 정문도 달라졌고 첨탑도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국만의 고유의 양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특이한 것은 측랑이 없어요. 그냥 중앙 공간만 있는 거죠. 양쪽에 순례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는, 측랑이 없고
기둥과 아치가 없어요. 기둥이면서 벽체죠. 그리고 궁융 형태도 다양하다. 중간에 이런 아치가 받치고 있다면 늑골궁융들이 보조로 있는 상당히 자유롭고 기교를 많이 쓰는 양식으로 변화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